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경화선사 친필을 책으로 출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식으로 이 서간문의 번역 작업에 돌입해서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그리하여 드디어 2018년 11월 13일 뚜껑을 열어서 해석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서간문은 11월 13일 날 끝맺음을 하게 되는 거죠. 문방공선사와 경화선사가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고 문방공선사가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그걸 가지고 사진관을 가요. 사진관을 가서 스캔을 떴죠. 했더니 놀라웠게 13개가 조각으로 떨어지는데 그 13개 조각의 마지막에는 불굴에 불급이래 다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 서간문의 형식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과 관련된 주변들에게 보낸 비밀 서간으로 총 송세편 13편의 서간이 시간 순서를 배제했어요. 왜? 처음에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시간 순서대로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벽성황후 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스님도 모른대요. 귀신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또 그걸 했는데 순서대로 내가 해석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화선사의 그 서간문 자체에 그 액자가 이미 틀에 박혀 있어서 내가 그거를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만든 사람은 아마 표고사 하시는 분이 편리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한 것 같아요. 왜? 뭐 어디가 처음인지 뭔지 뭐야 아무도 몰라 읽지도 못해 뭔 소린지 저는 그랬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놨는데 저도 그거를 봤을 때 이게 뭐냐 순서도 모르다가 딱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들어가니까 첫 번째 서간 두 번째 서간을 보는 순간에 이거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13번으로 가보자 해서 13번으로 가니까 그게 삼수갑산으로 마지막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마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북성이라고 써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넣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도 순서를 내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책으로 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서간문에 있는 그것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배제하고 연결성이 없는 연작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연결성이 전혀 없어요. 서로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기 보낸 거라 연관성이 서로 없어요. 이것은 서간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동안의 비밀로 숨겨서 보관해온 탓에 낙장의 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서간문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화선지가 있잖아요. 부피가. 그래서 소위 13편이나 되니까 내가 보기로는 부피가 이 정도는 됐을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받아갖고 간직하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 간직하기가. 그래서 그냥 액자로 만들으셨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 상목스님. 전화나 한번 해보고 싶네. 사는 게 왜 이런지. 또 열반하시기 전에 한번 가서 뵈야 되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비밀로 숨겨서 보관해온 태세의 낯장의 서간들이 올해 보관에게 불변해서 최근에 보고자복을 거쳐서 액자로 만들어서 경화선사의 친필이라는 것을라도 소중히 모셔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운 분이죠. 본명은 벽성 상묵이에요. 원래 조계종에 있었던데 조계종이 또 탈퇴해서 나갔답니다. 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3편은 전봉준에게 보낸 거.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딱 안 썼어도 6편이 전봉준한테 보낸 것 같더라고요. 2편은 삼위에게. 삼위는 누구죠? 전봉준 장군 아들 전용현이. 용현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삼위에게라고만 썼어요. 또 한 편은 서석사에게. 서석사에게 보낸 게 비안도. 내가 비안도에다가 그 경화선사에 그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자료니까 잘해서 경화선사 둘레길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거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걸 다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야죠. 한 편은 영호당에게, 한 편은 남전당에게. 이렇게 남전당, 영호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 3편, 2편, 5편이죠. 6편, 7편, 8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규산장로 썼어? 썼다. 또 미상의 한 편은 제자에게 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제자가 서석사가 아니고 그 저희 같아. 3위야 3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나도 제목이 없는데 그럼 어쩌라고 제목이라도 써줘야지. 알죠? 제가 뭐 무슨 뭐 신입니까? 좀 나중에 이제 뭐야 이게 심기가 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심기가 뭔 줄 알아요? 나는 무당은 아니지만 심기가 있어요. 열려요. 딱 보니까 이거 그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건 옛날에 써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미상형편 제자가 삼이서야 그 삼이서가 내내 그 옥관자 들어오고 너 중대라 중 안 될래 이거 쓴 게 그게 영호당이야. 아니 영호당이 아니라 그거 용현이. 그렇게 되고 또 한 편은 귀산장로에게, 그리고 한 편은 또 어떤 유생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두 편은 이게 이제 수상적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보기로는 전봉준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봉준이 세 편이 아니고 6편으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신기를 발동해서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가까운 게 누가 있어 개뿔이라 알고 보니까 그거더란 얘기야. 옛날에 써놓은 거 처음에 초짜로 했을 때 쓰는 건데 이제 신기가 세월이 가면서 해가지고 이제 전봉준 동학농민을 기피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세상이 열렸다, 뭐 암감의 배김을 그런 것들. 에휴 힘들어. 비교적 적나라하게 당시의 상황을 신설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굉장히 적나라한 편이죠. 그래도 저 정도면 적나라한 거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고 보니 내가 이거 작년에 여기서 했구나. 여기가 6월 30일에 이사 왔으니까. 그때 한 달만 정리하고 바로 수업 들어갔었지. 또 여기서 또 올여름을 보내게 생겼네요. 비교적 적나라하게 당시 어려운 상황들이 진솔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으니 가히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서가는 경호선사를 연구하는 데서 엄청나게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거 없으면 경호선사 이거 누명 벗기 어렵죠. 경호선사의 세속인으로 전봉준 장군과 매우 특별한 관계인 천안매부지간을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경호선사가 천안매부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 나와 있지만 족보가 그거 하나 갖고 어떻게 해. 송두옥의 여와 짝배자로 했더라고요. 그 뭐지 또 갈 거예요 내일. 내일 가서 제발 경호선사 다 나왔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야. 중앙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족보 찾으러 가요. 지난번에는 그 뭐야 전봉준 족보 찾더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호선사 족보 찾느라고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접근했냐면 송두옥의 처가 밀양박씨까지 갔어요. 찾았어요. 지신공파에 있더라고. 그런데 놀라웠게 거기에 경호선사에 그것이 없었어요. 경호선사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정말 아쉬웠지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소윤공파를 다 찾았는데 안 나오고 송희옥이만 11명 나왔어요. 아니 송두옥이만. 경호선사 아버지가 송두옥이잖아요. 근데 웬 송두옥은 또 이렇게 많아. 11명이 송두옥이 나왔는데 아니었고 꽝이죠. 또다시 도전. 어떡하냐. 꼭 나오기를. 경호선사는 세속인으로 전봉준 장군과 매우 특별한 관계인 천안매부지간으로 경호선사가 많은 오해를 안고 관련해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수준이 전봉준 장군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서간문이 대단해요.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래도 나는 경호선사 족보는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이 서간문이 아니었으면 참으로 우리 경호선사 대량 난감할 뻔했는데 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거를 밝힐 수 있음에 모든 게 감사하죠. 그리하여 이 서간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그동안 경호선사의 행위에 있어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경호선사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 자료를 오랫동안 보관해온 누구? 천안전시 천병근이 님께 경호선사 후학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 정말 꼭 열반하셨어도 만약에 가셨으면 극락세계에 가셔서 잘 사시고 이 공덕으로 만약에 환생을 하셨어도 또 잘 사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왕 생극락 하시옵소서. 아따 슬프다. 우리의 경호선사. 경허선사 우리 딸 웃겨요. 어떻게 경호선사를 이렇게 그려놓냐. 그래
그래도 그릴 건 다 그렸네. 그냥 정말 미치겠구나. 경허선사예요. 우리의 위대한 경허선사. 자,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은 또 159장으로 넘어가요. 159장 약초근으로 위장하여 비안도로. 오 마이 갓, 비안도 가야 되는데. 비안도가 또 가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 사이에 또 풀이 다 자라가지고 그 뭐지? 절골샘이 다 막혔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은 또 뚫으려고 그러면은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다 그거를 쳐내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아예 둘레길을 만들어줘야지. 맨날 뭐 해마다 한 번씩, 응? 뚫었다가, 응? 풀렸다가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접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고, 또 만약에 이제 거기서 그 연결이 돼서 군산에서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둘레길이 만들어지면 또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그걸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제가 그냥 작년에 가장 2023년 제일 힘들었고 23, 24 죽을 만큼 힘들었고 25년에 와서 또 다시 안정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 도록 판넬이 나를 정말 판넬 주신 분 감사하죠. 판넬이 나를 다시 살려서 이게 경허선사의 뭐라 그래, 아카이브 만들면 뭐다 걷는가? 누가 아카이브를 보나? 안 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놔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박물관이 됐어요. 경허선사 이동박물관. 응? 기념관이 아니고 기념 이동박물관이 돼갖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대단한 거죠. 힘들어. 내 몸만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 힘들다. 비안도로 스며들다. 이게 궁이에요. 이게 옴. 이 옴자가 염국문할 때 궁자예요. 마음자리를 살펴라는 얘기죠. 경허는 동학농민 혁명이 현봉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이제부터는 경허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죠. 왜? 쫓잖아 전부 다 그냥 식솔들을 다 찾는 거예요. 이잡듯이. 영호당 박한영의 도움으로 멀리 묘양산으로 가서 한해 겨울을 지내고 나니 일동자라고 했어요. 그동안의 마음이 안정도 찾고 다행히도 주변의 경계도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경호는 모처럼에 한숨을 돌렸더라. 그리고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그랬냐.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사가 세상 밖으로 살살 묘양산에 가 숨었다가 살살 기어 나온 게 어디로 기어 들어가죠? 서산 부석사, 도비산 부석사로 기어 들어가. 에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 참놈들아. 나도 모르겠다 해서 가서 목룡장이라고 쓰시고 3년 동안 18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거기에서 그 어린 용들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묘양산으로 숨어 들어간 것도 1895년. 오케이? 쉽게 말하면 94년 겨울이었겠다. 그래서 한 해를 나눈 거니까. 그동안의 마음의 암전도 찾고 그러나 막상 세상 밖으로 나자 이번에는 주변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 저기서 자신을 감시하는 눈초리들이 번득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가만 안 두죠. 왜냐면 그래서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던 곳이었어요. 왜냐?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 경호에게 깨달음을 이룬 선지시라는 것을 불만에 가든 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경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호선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막행막식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반대파가 있어요. 처음에 나도 이거 할 때 저 여자 뭐야 그래. 내가 저 여자냐? 지금은 뭐 안 하니까 좀 자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항상 반대파가 뭐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부처님도 다 대받았다라는 저기서 사촌까지도 다 저기를 하고 반대파들이 다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뭐래요. 경호는 또다시 숨을 곳을 찾아 전전하다가 마침내 평소 불교를 숭상하고 경호선사를 따르던 유생 서속사가 경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앞장서서 은신처를 안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 은신자가 바로 비안도였죠. 그곳은 다름 아닌 군산 근처의 서해바다의 비안도라 하는 섬으로 경어 선유도도 있더라고. 그게 군산에 선유도도 있고 비안도도 있고 뭐 어쨌든 경어선사가 아니었으면은 절대 몰랐던 비안도를 알게 돼요. 경어선사를 한내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첫배로 군산항에서 고깃배를 타고 이거 비안도로 숨어들었어요. 첫배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 되니까 첫배 타고 새벽에 들었다가 밤에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경어는 서석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에 거적을 치고 일단 한숨을 돌리고 나니 그래서 내가 비안도 갔을 때 그 서신의 집 그 땅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있었는데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비안도를 갔을 때는 정말 대략 난감이죠. 그때 몇 명이 갔더라.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5명쯤 갔나 보다. 5명 갔죠? 율법스님이랑 김태준 씨랑 이숙렬이랑 갔는데 정말 조심스러웠고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섬 주민하고 처음으로 말을 걸은 게 뭐라고 말을 걸었냐. 저기요 혹시 여기에 이 비안도에 절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절이 있나요? 왜냐, 경어선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빠르고도 신속한 게 절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절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데 무슨 이렇게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최제일의 며느리라는 것 같더라고. 신기하게. 왜 노인네들이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 애기들 유모차 그거를 몰고 가면서 나한테 해준 말. 절은 없고 절골샘이라는 데는 있어요. 근데 왜 절골샘이라고 하죠? 라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중이 와서 7년간 8년간 있었는데 절을 지으려고 터만 닫고 우물만 만들어 놓고 갔다. 우물만 만들어 놓고. 희망이죠. 야, 여기구나.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서속사 소유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땅에 거적을 치고 일단 숨을 돌리고 나니 배추로 이것을 안내해준 서속사가 서집사가 왔어요. 서속사의 서간을 가지고 이것에 왔다가 하루에 한 번 무트로 나가는 막배를 타고 나가는 게 하루에 한 번 배가 들락날락 했답니다. 지금은 하루에 2번. 근데 그때는 그냥 배가 왔을 뿐이고 지금은 전기선이 있어요. 가력도항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2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놓치면 또 안 돼. 급히 몇 자를 적어서 답서를 쓰고 있는데 이런 도승 경어의 초라한 모습은 서석사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더라. 초라해? 뭐냐, 초라하다. 초라해요. 초라해. 이것도 이제 답 서석사야. 네, 경어선사의 특징적인 것 하나가 또 있는 게 먼저 서간을 보내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먼저 서간을 보내거나 먼저 시를 써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에서도 가면은 전부 다 답이에요. 화답시예요. 화답시. 전부 다 화답시지 스스로 자진해서 뭐를 써주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적인 면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자부심은 굉장히 강하시지만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 그래서 전부 다 답이야. 답. 뭐냐 답. 에? 시도 다 답이에요. 답하시. 여기도 지금 답 서석사야. 맞죠? 답 서석사. 서시 중에 누가 없나. 일자난산지후에 임참간린의요 요폭일 장비하니 안대연운이고 기흔낙우 궁산 누호지중 체지 수변병장 칭계요 여복 청량산승이로다. 심체 도윤하니 영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상기력이 상승하고
강장하기를 호자는 뭐뭐 하기를 라는 그 어조사죠. 그게 뭐예요? 일자 난산치유. 스스로가 힘든, 내가 한번 스스로가 힘든 난 어렵게 그 산행을 한 이후에 내 스스로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견사가 처음에 배가 왔는데 거기가 산이 있어요. 말했죠. 북봉산, 남봉산, 북노비봉, 남노비봉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안 높아요. 근데 더럽게 힘들어.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7시간 헤매는데, 말했잖아요. 어떤 산행하는 사람들이 8년 동안 산행해 본 동안에 이렇게 힘든 산은 처음 봤다는 거야. 거기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산악인들의 주변에서도, 사이에서도 이 비안도 산 노비봉, 북노비봉 특히 험하고 하다는 거, 산세가 험하다는 것을 알려져 있답니다. 근데 험했어요. 이 경사가 그 말이에요. 내가 한번 스스로 난산치유에 굉장히 어렵게 산을 올라간 후에, 이런 얘기죠. 지후 임청간인으로다, 이런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산골짜기 임간에 참 산골짜기 사이에서 인의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산골짜기 사이에서 숨만 쉬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후자가 뭐예요? 숨 쉴 후자잖아요. 내가 숨만 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 왜?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시 보고 이 서간문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비안도를. 경호사 진짜로 뻥이 아니고 힘들었겠더라. 저도 뻗었으니까 이거 그냥 옷 다 찢기고 막 그 산악복 입고 갔는데 막 가시에 덩쿨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숨만 쉬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 험한 산골짜기 숲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무슨 그런 산이 다 있어. 그냥 칡렁쿨에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그 비안도 직접 사는 사람들도 거기를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칡렁쿨이 잘 자라? 싹 터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싹 또 막히고, 그래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도 거기로 접근하기가 어렵대요.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험한 산골짜기 숲속에서 갔다 와서 쭉 뻗어가지고 내가 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래요? 사료, 료자가 났죠. 료, 포길. 그래서 여기서 료자는 생각할 료자니까 일장 한 개의 큰 그 지팡이 같은 비, 그게 날아가고 있는데,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이제 경사가 숨만 쉬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불현듯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 그 줄기가 딱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연운이 보이더란 얘기죠. 연운. 여기서 일장이라는 것은 일척이죠. 일척. 내가 불현듯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야. 이게 사료라고 한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연히 본 거야. 료자가. 숨만 쉬고 있다가 하늘을 우러서 보니까, 불현듯 보니까 일척이나 되는 비안도가 되어서 안개와 구름이 띠를 이뤘어요. 이 비안도가. 그러니까 안개와 구름이 띠를 이루다가 그 띠를 이렇게 일척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일장이 되니까. 뚝 떨어져. 안개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이루다가 안개가 갑자기 푹 떨어져. 근데 그 모습이, 안개와 구름이 뭐가 뜨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가는 그 모양 같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러기가 때를 이룬 게 아니라 안개와 구름이 떠돌다가, 그러니까 때를 지어 떠돌다가 한 무더기가 떡 떨어졌어요. 거기 가면은 해변가가 있어요. 그리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경화사가 그래서 이게 비안도라고 하는가 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바라본 거죠. 료자가 헤아릴 료. 무심코 내가 바라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비안도는 뭐더라? 구름과 안개가 한꺼번에 뚝 떨어져서 해변가로 종종 달려가봐요. 여기 지금 빼먹은 것들이 있거든요. 달려가서 보니까 그 해변가고, 기러기는 없고,
안개와 구름이 툭 떨어져서 뚝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기러기가 해변가에 내려앉는, 날다가 내려앉는 모습이라서 저기 섬 이름이 비안도인 것 같더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죠. 에휴, 그리고 뭐래요. 사이사이에 빼먹었어요. 다 쓸 수 없어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문을 안 써줬어? 그러네, 안 써줬네. 나도 힘들으니까 한문을 빼먹었구만. 궁산의 변두리 초라한 은신처에서, 이 궁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주 척박한, 진짜 궁산이에요.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잘 졌어, 경호선사. 나는 원 살다가 원 그렇게 비안도라고 해가지고 섬이라 해서 아름다운 거를 생각하고 낭만적인 줄 알았더니 그냥 궁산이야. 그냥 궁벽한 산. 진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앞이 캄캄한 궁벽한 산이더라고. 뭐래요? 올라가도 끝도 없고. 그런 궁산의 변두리 초라한 은신처에서, 이 변두리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처음에는 경호선사가 여기 사는 게 아니고 그 변두리에 있었어요. 어디? 서당목에 있다가 그 정영배가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정정근의 아버지죠. 그래서 죽어 올라간 게 이제 노비궁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 궁산의 편두리 초라한 은신처에서, 은신처. 불쌍한 우리 경호선사. 아주 자기가 은신처라고 썼네요. 오냥 은신처다. 수차 그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차 그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이 서석사의 도움으로 한두 군데에 숨은 게 아니에요. 은신처가 자꾸 바뀌었죠. 추적해 오니까. 그래서 수차 그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가 그 소리고, 그러니까 서석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말했죠. 장상사, 김석두, 자암거사, 뭐 이렇게 그 유생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왜냐면 유생들 중에서도 이제 뜻이 있는 사람, 불교를 좀 알고 그러한 심오한 경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경호선사를 따랐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석사예요. 그래서 수차 그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웃기는 얘기가, 경호선사의 유머러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걸 들어서 봤을 때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소리인가.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건대,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중해. 내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는데 몸속 장 주변에서는 수차 작은 소리로 꼬르륵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생겼어. 이게 뭔 병이야? 배고픈 병이지 뭐. 제가 이거를 알아냈는데 별걸 다 뒤져봐요. 장 속에서 꼬르륵 하는 병이 뭘까 하다가 나중에 웃음이 나와요. 어?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건 데서부터 수상 적었는데, 이게 경호선사의 유머 포인트거든요. 유머 포인트. 유머 포인트가 뭐냐면, 유머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유머야. 뒤통수 때리는 거죠. 항상 유머인 듯 아닌 것 같은데 유머라고. 처음에는 정색하며 속았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누구? 그 진지는 강백한테, 아이고 돛 닦은 사람 훌륭하시네. 나는 그렇게 맘대로 그냥 청계사 살아가지고 개판이야. 그런데 내가 공성 하나는 살아있거든. 그래서 임종시에 내가 공성이 살아있어서 두려움이 없어 라고 그냥 진지행위를 치는 장면인데, 그것도 처음에 정색하고 봤을 때는 경호선사가 진짜 뭐 청계사에서 무슨 뭐 그 여자들을 막 개뽀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경호사가 14세에 떠나는데 무슨 여자들이 거기 어디 있고, 거기가 무슨 당치승의 소골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색하며 들으면 안 돼요. 경호선사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제가 말이죠, 내 몸을 신중하게 살펴봤는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신중하게 해야지. 근데 몸속 장 주변에서는 수차 작은 소리가 꼬르륵 꼬르륵 일컬어지는 병이, 마치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서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하다가 좀 이따가 또 꼬르륵 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자기 자신의 그 배고픈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그 심정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뭐더라, 이 구슬 굴러가는 해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잡은 거죠. 거기서 웃었어요. 왜냐, 구슬 굴러가는 소리.
평화선사는 그거를 구슬 굴러가는 소리라고 했어요. 구슬 굴러가는 소리, 꼬르륵 소리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 이 구슬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안정되는, 우리가 왜 하다가 이 꼬르륵 소리가 다 그치면 소리가 이제 안 나요. 지쳐서, 배고픔에 지쳐서 아예 멈추죠. 참으로 대단한 걸 쓰셨더라고. 그래서 이 구슬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배고픔이 빨리 사라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게 자기 자신이, 근데 거기는 진짜 비안도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백봉령이라는 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요. 완전 산이라. 그래서 호수가 굴러가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계세요. 이게 서간문을 다 쓰지 못했고 사이사이에 끊어서 조금 문맥이 그래요.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